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뉴스 더 개벽 시작합니다. 문명사적 대전환기를 맞아 대한민국이 디지털 문명의 새로운 패권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역사학자이자 미래학자인 이병한 작가는 경제 미디어 채널 머니인사이드에 출연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변화가 단순한 4차 산업혁명이 아니라 제1차 디지털 혁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 작가는 200년간 이어온 산업 문명이 종말을 고하고 있으며 향후 10년에서 30년 사이에는 체제 붕괴에 따른 혁명과 전쟁의 위기가 도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격변 속에서 새로운 디지털 문명의 표준을 설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국가는 전 세계에서 미국과 중국 그리고 한국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미국은 전통적인 양당 체제와 엘리트 연합만으로는 중국의 기술 추격을 당해내기 어렵다고 판단한 실리콘밸리의 기술 관료와 사상가들이 전면에 나서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공산당 내부의 실무형 혁신가들을 중심으로 2049년까지 세계 패권국이 되겠다는 장기 계획을 초과 달성 중입니다. 최근 정상회담에서 보여준 시진핑 주석의 여유와 트럼프 대통령의 초조함은 이러한 패권 경쟁의 이면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대한민국은 하드웨어 제조업과 고도화된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모두 갖추었으나 미국과 중국에 비해 시장 규모가 작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은 가속도 중심의 성장 모델에서 벗어나 질량과 규모를 키우는 대전환을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작가는 250년 전 미국의 건국 아버지들이 연방국가를 설계했듯이 한국이 주도하여 아시아 국가들을 결합하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시아라는 거대 연방 시장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고심하는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연합 생태계를 만든다면 중국으로의 디지털 흡수를 막고 미국과의 전략적 협상력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제국주의 침탈 없이 스스로 선진국이 된 유일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 신흥국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서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소모적인 정쟁의 지력을 낭비하기보다 AI와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거버넌스를 실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유엔의 통제력이 상실된 현 시점에 인간과 자연, AI가 공존하는 새로운 국제기구인 유나이티드 네이처스를 주도하고 그 본부를 한반도 비무장지대에 유치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 작가는 자국 우선주의인 아메리카 퍼스트와는 달리 만국이 상생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퍼스트 코리아의 젊은 리더십을 피력했습니다. 특히 이 작가는 최근 유튜브 매블쇼에 출연하여 만국 활개 남조선, 만국을 살려낼 활방은 오직 남쪽 조선에 있다는 증산도 도전 말씀을 소개했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굉장히 훌륭하신 게 100년 전에 독립운동하실 때도 만국 활개 남조선 그렇게 표현했어요. 한나라의 독립만 추구한 게 아니라 만국을 살리는 계획을 우리가 짜보자 그렇게 얘기하셨다고요. 한국이 세계를 이끌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온 겁니다. 한국은 이제 그걸 해야 됩니다. 증산도 도전 말씀을 인용한 이 작가의 말에 시청자들은 눈물이 날 정도로 고무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3개월 넘게 막히면서 세계 에너지 운송 지도가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동안 페르시아만을 통해 석유와 가스를 수출해온 걸프 산유국들이 생존을 위해 대체 수송로 확보에 나선 것입니다.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는 동부 유전지대에서 생산한 원유를 주로 페르시아만을 통해 수출해 왔습니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자 동부에서 서부 홍해 연안 얀부항까지 이어지는 1200km 길이의 동서 파이프라인을 본격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하루 약 200만 배럴 수준으로 사용됐지만 최근에는 최대 용량인 하루 700만 배럴까지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얀부항의 저장 탱크와 적재 시설도 추가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오만만에 접한 푸자이라 항을 새로운 석유 수출 거점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기존 합샨 지역에서 푸자이라 항으로 이어지는 송유관을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두 번째 송유관 건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27년까지 수출 물량을 하루 500만 배럴로 늘리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라크의 상황은 더욱 절박합니다.
석유 수출 대금이 국가 재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라크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수출량이 급감하면서 경제적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이라크 정부는 쿠르디스탄과 튀르키예를 잇는 파이프라인을 활용해 키르쿠크 유전의 원유를 지중해 제2한항으로 보내는 방안을 승인했습니다. 이 걸프 국가들은 철도망 구축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석유 대량 운송에는 한계가 있지만 연료와 원자재 이동에는 보완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새로운 우회로에도 위험은 남아 있습니다. 내륙 파이프라인과 항만 시설은 이란의 드론 공격에 취약하고 일부 인프라는 노후화돼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럼에도 이란이 전쟁 이후에도 호르무즈 해협 통항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걸프 산유국들의 대체 수송로 확보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안보의 의미도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석유를 얼마나 생산하느냐가 아닙니다. 어디로, 어떻게, 얼마나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느냐가 국가 경제와 세계 에너지 시장의 핵심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첨단 기술 패권 경쟁을 겨냥해 이른바 천재 육성 시스템을 국가 차원에서 빠르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중국판 카이스트로 불리는 중국과학기술대의 소년반입니다. 이 제도는 1978년부터 15세에서 16세 안팎의 영재를 선발해 대학 과정에 조기 진입시키고 20대 초반에 석박사급 연구 인재로 성장시키는 초고속 교육 트랙입니다. 초기 정원은 40에서 50명 수준이었지만 최근에는 370명 안팎까지 늘었습니다. AI, 반도체, 양자기술, 우주 항공 분야 인재를 조기에 확보하려는 중국의 전략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소년반은 단순히 공부 잘하는 학생을 모아놓은 제도가 아닙니다. 수학과 물리 등 기초 과학을 집중적으로 훈련하고 비슷한 수준의 영재들이 서로 경쟁하고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세계적 교육학자 하워드 가드너가 말한 것처럼 창조적 성취는 개인의 재능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몰입할 시간과 수준 높은 동료, 강력한 연구 환경이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중국은 이 조건을 제도화해 국가가 직접 인큐베이터를 만든 셈입니다. 중국의 영재 육성은 대학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초중학생 대상 전일제 영재학교, 명문대 특별반, 기업 연계형 인재 프로그램까지 이어지는 전생애 주기형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칭화대의 야오반, 베이징대의 투링반 같은 명문반은 국제올림피아드 수상자급 인재를 선발해 학부 단계부터 연구 프로젝트와 논문 작업에 투입합니다. 학생들은 단순히 시험을 잘 보는 수준을 넘어 새로운 개념을 빠르게 이해하고 실제 문제에 적용하는 능력을 검증받습니다. 최근에는 텐센트와 지리자동차 같은 기업들까지 영재 발굴에 직접 뛰어들고 있습니다. 중고생을 대상으로 AI와 첨단 기술 현장 실습을 제공하거나 고교 졸업 예정자를 선발해 기업이 직접 석박사급 인재로 키우려는 시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술 변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대학 졸업장을 기다리는 방식만으로는 인재 확보가 늦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AI 기술의 성장 주기는 월 단위로 짧아지고 지식의 반감기도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중국 사회에서 기술 인재는 강한 선망의 대상입니다. 최상위권 학생들이 의대보다는 AI, 반도체, 컴퓨터, 항공 우주 분야로 향하고 이공계 박사급 인재에게 높은 보상과 사회적 존중이 주어집니다. 국가 행사와 기업 발표회에서도 엔지니어와 과학자가 주인공으로 부각됩니다. 중국이 기술 인재를 국가 전략의 중심에 두고 있다는 메시지를 사회 전체에 반복적으로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분명합니다. 중국식 조기 선발과 과도한 경쟁을 그대로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조기 영재 교육이 아이에게 압박을 줄 수 있고 재능 선발이 또 다른 특권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재능을 가진 아이에게 특별한 성장 경로를 제공하는 문제까지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아이를 같은 속도와 같은 교실에 묶어두는 것이 언제나 공정한 것은 아닙니다. 기술 패권 경쟁의 마지막 병목은 장비도 자본도 아닌 사람입니다.
첨단 장비는 돈으로 살 수 있고 공장은 시간과 자본으로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부터 기초과학 훈련을 받은 최고급 두뇌는 갑자기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한국 역시 천재를 너무 늦게 발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만의 최고급 두뇌 양성 시스템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인도에서 바퀴벌레 인민당, 이른바 CJP가 청년 분노의 상징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정식 정당은 아니지만 온라인에서 시작된 이 가상 정당은 불과 며칠 만에 인도 Z세대를 끌어모으며 전국적 청년 운동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CJP는 한 인도 대법원장이 일자리를 얻지 못한 청년 일부를 바퀴벌레처럼 모두를 공격한다고 표현한 발언을 풍자하며 탄생했습니다. 미국에서 유학 중이던 인도인 아비짓 딥케가 그래, 우리는 바퀴벌레다 라는 식으로 이를 되받아치며 홈페이지와 SNS 계정을 열었고 청년층은 폭발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2,200만 명을 넘어서며 집권 인도 국민당 BJP 공식 계정 팔로워 수를 앞질렀습니다. 이 현상은 단순한 인터넷 밈이 아닙니다. 인도 청년들이 오랫동안 쌓아온 실업, 입시 불공정, 정치 부패에 대한 좌절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사건입니다. 특히 의대 입학시험 문제 유출 의혹과 대입 디지털 채점 오류 사태는 청년층 분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인도에서 명문대 입학은 단순한 학벌 경쟁이 아니라 계층 상승과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통로마저 부정과 오류로 흔들리자 청년들은 교육부 장관 사퇴와 제도 개혁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에너지 위기와 폭염까지 겹치며 민생 불안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인도 서부 구자라트와 마하라슈트라, 북부 일부 지역에서는 연료 사재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시민들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국영 주유소로 몰리면서 혼란이 확산된 것입니다. 인도 석유 천연가스부는 일부 지역에서 석유 수요가 20-30% 급증했다며 LPG와 휘발유, 경유 재고는 충분하다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인도의 에너지 구조는 매우 취약합니다. 인도는 원유의 약 40%, LPG의 90%, 천연가스의 65%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공급망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델리 일대 기온이 45도를 웃도는 기록적 폭염까지 겹치면서 냉방 수요가 폭증했고 전력 사용량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일부 농촌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강바닥을 파 물을 길어 쓰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미국과의 에너지 협력 확대에서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인도는 쿼드 외교장관 회의에서 에너지 안보와 해상 안보 협력을 논의했고 미국산 원유와 LNG 수입 확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와의 밀착을 통해 중동 의존도를 낮추려는 전략입니다. 그러나 지금 인도의 위기는 단순한 유가 상승이나 폭염 문제가 아닙니다. 에너지 불안과 물 부족, 입시 불신, 청년 실업, 정치 불만이 한꺼번에 맞물린 구조적 위기입니다. 바퀴벌레 당의 등장은 인도 청년들이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는 신호입니다. 온라인 밈으로 시작된 이 움직임이 어디까지 번질지 인도 정치권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몸과 마음의 치유는 물론 인간과 우주의 근원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특별한 행사가 마련되었습니다. STV 상생방송 공개홀에서는 수행과 진리 강연, 치유 체험이 함께하는 아리랑 선삼랑 치유의 날이 열렸는데요. 빛의 인간, 선삼랑의 정신을 회복하는 이번 행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뉴스더 개벽 이영미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우주와 인간에 대한 원초적 물음.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물음에 해답을 찾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2026년 6월 14일 증산도 교육문화회관에서는 아리랑 선삼랑 치유의 날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는 논산시 상월면에 위치한 상생월드센터를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대전 중리동 증산도 교육문화회관 태열궁에서 본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진리 강연과 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열정적인 공연이 이어져 참가자 모두가 하나 되어 노래와 율동을 함께하며 뜨거운 감동의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행사장은 웃음과 환호로 가득 찼으며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하나 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본 강연에서 참가자들은 안경전 종도사님의 가르침을 직접 듣고 무병장수 신서문명을 여는 빛꽃을 전수받는 소중한 체험을 하였습니다. 인공지능과 첨단과학이 발전할수록 인간 본연의 가치와 원형 문화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는 점도 강조됐습니다. 우주 가을 시대를 이끌어갈 찬란한 빛의 인간, 선삼랑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특히 만국활계 남조선, 만국을 살려낼 활방은 오직 남쪽 조선에 있다는 도전 말씀이 세상에서 대중화되는 현상에 참가자들의 마음은 더욱 고무되었습니다. 네, 오늘 아리랑 선삼랑 치유의 날을 맞이해서요. 정말 특별한 체험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AI나 여러 가지 변화를 통해서 저도 긴장감을 많이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종도사님 말씀 듣고 또 수행도 하고 하면서 몸과 마음의 균형도 찾고 내면의 힘이 차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이런 경험을 그리고 체험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증산도는 지난 2025년부터 STB 상생방송을 중심으로 주역과 정역의 원리를 현대 첨단과학과 융합하는 데 힘써왔습니다. 이는 인류가 나아갈 제5차 산업혁명의 비전을 제시하는 과정으로 황국과 배달, 조선을 거쳐 신라의 화랑, 고려의 설랑, 조선의 선비로 이어진 우리 민족 고유의 빛의 인간, 즉 삼랑문화의 정수를 회복하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아리랑 문화는 단순한 전통을 넘어 고난의 고갯길을 넘어온 한류의 혼이자 새 시대를 알리는 진리의 북소리로 울려 퍼집니다. STB 상생방송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우주근원의 빛을 몸과 마음에 채우는 천상의 빛꽃 수행 프로그램을 방영하며 인류가 맞이하게 될 후천 지산성경 시대의 지구한 깨달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가을을 맞아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함께 회복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 아리랑 선삼랑 치유의 날이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깨달음과 희망, 그리고 삶의 활력을 전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뉴스 더 개벽 이영미 아나운서였습니다. 뉴스 더 개벽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